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사실은 이것도 국룰이 있습니다. 국룰은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충전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참 시장에서 귀한 연금에 대한 책을 최근에 써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책을 많이 읽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채널에 결이 잘 맞는 바로 오기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보미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 연금 투자를 시작하라를 쓴 저자 오기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연금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연금은 우리 채널에서 컨텐츠를 이렇게 딱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시장 네. 전체 파일을 딱 보면 되게 일부고 맞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또 다른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도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마침 또 제 책이 부제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듯이 매월 30만 원으로 노후 대비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법인데 이게 2030 젊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네. 저 출판사에서 정해주신 제 책의 부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보통 많은 분들을 모실 때 금융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진짜 금융과 사실상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요. 네. 평생 투자라는 것을 어찌 보면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하셨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할 때 우리는 특히 더 자극적이거나 또 테마주나 이런 걸로 흐르기 쉬운데 그런 분위기 와중에 그 안에서 꿋꿋이 이런 연금 투자를 자산 배분으로 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인드적인 거 그런 것도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금융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간단히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코트라라는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14년 차의 직장인입니다. 14년 동안 재직을 한 가운데서 첫 3년 정도를 빼놓고 이제 나머지 한 11년 정도를 주로 투자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뭐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했던 것이 한국 주식, 특히 배당주 투자. 한국 주식 배당주 투자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도 조금 했었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자산 배분 투자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던 시기가 2014년이었는데 와, 완전히 박스피의 중심인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사실은 차화정식이었어요. 네. 제가 회사에 취직은 2011년도에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 2010년도부터 12년도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고속 경제 발전의 레버리지를 둔 우리나라 중후장대 제조업들 차화정이라 하면 자동차, 화학, 정유 그 섹터들이 잘 나갔던 시기였고 저는 그거를 사실 그때는 구경만 하다가 14년도부터 뛰어들었는데 박고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가 박스피의 한가운데여가지고 그때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었습니다. 와, 그때 힘든 시장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현업에 브로커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딱 떠올리면 대형주는 사면 일단 그냥 박스여가지고 수익이 안 났었고 네. 중소형주를 골라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다가 뭔가 관계가 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만 쭉 가는 그 시기였어가지고 비싼 거는 못 사있고 싼 거 사면 빠지고 대형주는 사면 무조건 기고 있고 해서 되게 난이도가 어렸던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냥 사고 팔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은 중국 주도주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 그런 시기로 기억합니다. 그 시기가 이제 투자의 좀 초반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조금 다른 투자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네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제가 한국 주식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배당주 투자를 위주로 했었어요.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투자 자체가 처음부터 이거는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현금 흐름을 계속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배당으로 깔고 가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때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약간 배당주의 2차 부흥기 이런 게 왔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시장이나 여러 주도 섹터들이 아무래도 박스권으로 가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 더 결정적인데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재료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CMA 금리가 1.2 이랬던 것 같은데요. 은행 가서도 적금 금리 하면 막 2% 넘는다고 막 그러고. 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3년 적금이 뭐 5.5%, 그 다음에 1년 적금이 한 4.8%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금리가 너무 낮아 이러면서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굉장히 투덜투덜 대면서 예금 적금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2014년, 2015년 보니까 막 2%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0%대 금리도 보고 또 실질 금리로는 마이너스도 보던 그런 시기를 아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SK텔레콤의 주가가 한 24만 원 정도 했었는데 만 원의 배당을 줬었기 때문에 25만 원 잘 사면 4% 정도, 네. 조금 더 싸게 사면 4.5 이렇게 찍혔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들으면 4%면 널렸지만 당시에는 4 찍힌 게 진짜 없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때 SK텔레콤 매매를 정말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유명했던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배당 자체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익 안정성이나 회사의 안정성도 같이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이제 회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배당주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 드셨던 SK텔레콤도 그렇고 다른 통신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표적인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그때 진짜 잘 나갔고 그때부터 한참 동안 정성기였어요. 진짜. 맥쿼리 인프라는 사실은 그게 개별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에 또 고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또 따로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때도 되게 촉망받던 유망 배당주 종목이었고 KTNG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배당을 되게 많이 줬었던 대표적인 배당주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금융주가 완전히 이제 중심이지만 그때는 금융주보다는 이통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배당을 주는 일부 강소기업, 학원주들도 좀 많이 줬었고요. 그렇기도 했고요. 특히 금융주 좀 예를 들면은 금융주는 그 이전 해에 좀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조금 시기 텀은 있지만 2007년 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금융주들이 많이 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피그스 사태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남유럽 경제 위기 사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금융 섹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지라 그 두 사건을 거치다 보니까 2014년, 2015년 이때만 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금융주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때는 이통주의 그 단단함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시기를 한번 쭉 겪었었어요. 근데 그 배당주를 연금저축이나 이렇게 이용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는 지금도 그런데요. 한국주식 배당주는 일반 계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배분 투자는 제가 이 책에서 세제혜택계좌라고 명명한 대표적인 3개 계좌 연금저축, IRP, ISA 그 다음에 제 퇴직연금을 제가 재작년에 DB에서 DC로 전환했거든요. 퇴직연금 DC까지 요 4개 계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계좌는 이제 절세 계좌이기도 하고 여기 안에서는 자산배분이라는 투자 전략을 택하셨는데요. 네.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 좋다고 하고 네. 다 그게 맞다고 하지만 네. 다 하지 않는 그런 네. 전략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이제 선택하고 그 계좌에 실현시키시는 그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이랑 IRP를 처음에는 저축계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014년에 제가 이제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면서 소득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는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제가 연중 냈던 소득세보다 연말에 정리한 소득세액이 더 커서 소득세액을 이제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 근데 제가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공제를 받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공제를 받을 게 뭐가 있나 보다 보니까는 제일 강력하게 나오는 게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에 납입을 해라 라는 거였고 이게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제 방식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먼저 내 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세액공제는 내가 먼저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소득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 한 2017년까지는 거기다가 돈만 넣어놓고 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약간 그랬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는 많았지만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히려 연금에 현금 넣어놓고 살 게 없다? 그냥 두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제가 본질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는 조금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사실 찾고 있었는데 그런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것들이 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펀드가 있었는데 펀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수료가 아무래도 비싸다는 게. 당시엔 특히나 비쌌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최근에 이제 ETF로 주로 자산 배분을 하시던 분들은 안 믿으시는데 그 당시에 미국 국채 펀드 중에 막 연수 수료가 2.5%인 것들이 허다했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는 이자리 거의 많았고 특히 오프라인 펀드였잖아요. 온라인은 오프라인의 딱 절반 수수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국내 투자 펀드를 하게 됐을 때는 1.5, 1.67이 거의 메인이었고 해외 투자하면 거의 2 찍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고 ETF는 사실 그 당시에 있었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산군의 ETF 범위들이 굉장히 협소했고 그 다음에 그 협소한 풀 내에서 또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더 협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걸 보고 있으면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금저축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도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7년 정도 됐죠. 네, 그래가지고 한 2017년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ETF 풀들이 갑자기 조금 풍성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이걸 그냥 계속 놔두면 안 되는데 싶어서 책도 찾아보고 ETF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봤던 거에 비해서 갑자기 확 나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굴릴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2017년부터 이제 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자산 배분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2017년이면 어느 정도 연금 계좌와 ETF, IRP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이제 해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때는 그 두 계좌에 제 납입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딱 네. 그때가 제가 현업에 또 있을 때거든요. 그때 계좌에 그 정도의 자금을 모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일찍 입사와 동시에 나 노후 준비 그리고 세액 공제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보통 그 즈음에 3, 4천 정도의 노후 자금을 딱 만드시는 게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연금저축의 역사를 거의 처음부터 계속 하셨네요. 그때 그 돈이 만들어지셨고 드디어 이제 자산 배분과 만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 2013년부터 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2014년부터 돈을 넣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굴리기를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뭐 상당히 일찍 시작은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모든 역사를 다 겪고 계시고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택하신 것 만족하시나요? 후회하시나요? 지금 더 만족하고요.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 배당주 투자하는 규모는 점점 줄이고 이쪽에다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 계좌를 극대화시켜서 나의 노후를 커버하는 쪽으로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절세 계좌나 퇴직연금 DC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일반 계좌에서도 사실 자산 배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진짜 보기 드물게 자산 배분에 대한 믿음을 많이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흠잡을 게 없고 완벽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시작하셔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가 어떤 것인지 6법칙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6법칙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1번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기.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자산 배분하고 반년 이렇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막 이거 어떡하냐. 어떤 전략을 택했으면은 한 3, 4년 정도는 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 4년 일단 의심하지 말고 네. 해보시라는 게 첫 네. 번째네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어떤 전략을 말씀드릴 때 이거는 연 타겟 수익률 뭐 6%예요, 8%예요 이렇게 먼저 고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굴려보면 그냥 매년 6%가 딱딱딱딱 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오해가 진짜
진짜 많아요. 이거 기대 수익률 6이라고 했는데 안 나오냐 이러면 제가 보통 000 100이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정도거든요. 근데 한 3년 정도만 트래킹해도 잘 가거든요. 또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평균이라는 값은 또 거길 향해서 가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평균의 법칙이 있어서 모수가 많을수록 점점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의심하지 마셔라.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전략은 뭔가 거기에 특별히 담아야 되는 자산이나 이런 비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타겟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현금을 조금 가져가고 주식성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게 비율 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담는 게 아니라 안에서 비중 조절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조절할 수 있으니 새로운 걸 너무 찾아 헤맬 필요는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인데요. 여기서의 꾸준히란 무조건 길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내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전체 기간을 길게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초년생들은 한 30살 때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걸 쭉 해가지고, 물론 퇴직 시점은 그 뒤일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의 형태로 이게 돈을 타게 되는 시기는 만 55세 이후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만 25년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된다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타 쓰는 시간까지 하면 뭐 30년 훌쩍 넘는 시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결국에는 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정한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진입과 탈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매수와 매도 시점이 이렇게 딱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팔았다가 이제 다시 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자산 배분 투자도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물론 자산 배분에 담는 개별 상품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는 하지만 내 계좌와 거기서 나오는 연금 자산의 현금 흐름은 그냥 하나의 쭉 이어진 흐름으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5번은 일정 정도의 성과라고 적었는데요. 자산 배분에서 흔히 말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 수익률이 높다는 것보다 예상되는 수익을 아주 높은 확률로 얻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연 4%에서 8% 정도의 복리 수익을 의미를 하고요. 이보다 낮은 수익률이라 하면 뭐 예금 적금이나 채권을 해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보다 높은 확률을 노리게 된다면은 또 역시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배분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범주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8%보다 이제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은 회사채를 하셔야 되든지 개별 주식을 하셔야 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정 정도의 성과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예 낮은 수익률은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 자산 배분할 필요가 없고, 아예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분산을 할 필요 없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다른 영역이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수익률을 아주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게 자산 배분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충분히라고 적었는데요.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도 이 포트폴리오를 5년 운영하는 것보다는 10년 정도 운영했을 때 내가 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건 또 충분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인드에 대한 6가지 법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산 배분에 대한 많은 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할 때 좀 진입장벽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써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쓸 생각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이랑 너무 잘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맞습니다. 연금 어차피 둬야 되고 연금 안에서 수익률 높이 나와봤자 못 뽑잖아요. 차라리 높지 않고 신경 안 쓰고 매년 낮은 수익을 얻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되니까 신경 최대한 안 쓸 수 있는 전략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금이랑 이 자산 배분은 궁합이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ETF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분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상의 여러 이익이 있기 때문에라도 이 계좌들에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혜택 계좌를 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엄청 진짜 뿌듯합니다.
제가 한평생 금융인으로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식을 직접적으로 다뤘지만 이 주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인 거는 너무나 명확한데 이거를 잘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결국 투자라는 건 법용성이 커야 되잖아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투자라면 더 법용성이 커야 되는데 자산 배분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산 배분과 IRP와 연금저축과 ISA 한 군단이잖아요.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들이잖아요. 서로 약간 패밀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주식만 진짜 평생 해온 친구는 주식 당연히 투자금도 되게 크고 투자의 진심인데 너 IRP 들어봤어요? 라면 그게 뭔데? 하고 할 정도로 저는 현업에 있을 때도 관심이 많았고 그걸 되게 잘 다루던 PB로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주식만 다 하고 있을 때도 저는 요거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졌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작가님에게 요즘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계좌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다짜고짜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은 계좌별로 그 특성이나 아니면 혜택 내용들을 좀 많이 혼동하세요. 네. 특히 이제 IRP도 영어고 ISA도 영어니까. 세 글자 영어. 네. 그래서 IRP에 대한 설명을 막 해드리고 ISA에 대한 설명을 막 해드리면은 30분 있다가 근데 ISA는 이거잖아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건 IRP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처음에 딱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만 딱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저만의 언어를 써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세제 혜택 계좌라는 큰 범주를 정했습니다. 거기에 연금 계좌랑 ISA가 있어요. 그리고 연금 계좌 안에는 연금 저축이랑 IRP가 있다. 이렇게 범주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알려주는 기준은 뭐냐면 ISA는 세제 혜택은 있지만 연금 계좌는 아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 같은 경우는 만든 소관 부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대신에 이제 혜택은 똑같다. 그러니까 같이 봐라.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설명을 했냐면은 대전하는 식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는 뭐가 더 낫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랑 ISA 중에는 뭐가 더 낫냐.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잘 이해를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절세 계좌 속에 ISA와 연금 계좌가 있고 연금 계좌 안에는 다시 연금 저축과 IRP가 있다는 한글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질문도 받은 적 있어요. CMA가 좋아요, ETF가 좋아요. 일단 군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는 계좌고 하나는 이제 상품 이름인데. 네. 그 ETF 안 좋다던데? 그거는 ELS고. 맞다, ELS. 영어 세 글자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진짜 헷갈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계좌의 내용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히 해두시는 게 사실은 연금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넘어가고자 한다면 어떤 걸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고자 하면은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납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죠. 네, 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좌들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면 먼저 그 주머니의 안쪽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즉 연금저축하고 IRP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 두 계좌는 두 개를 묶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900입니다. 그러면 월 75만 원이 되는군요. 예, 월 75만 원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꾸준히 여러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다 넣어도 되고 어쨌건 기준은 이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특성이 좀 있는 게 사실은 이 두 계좌가 연금계좌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긴 하지만 이 두 계좌는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납입 한도는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은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900만 원 한도가 연금저축과 합산돼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계좌를 묶어서 9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연금저축에 100만 원을 넣으면 IRP는 8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단위로 했을 때 내가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넣을 수 있는 조합들이 쭉쭉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국룰이 있습니다. 국룰 어떻게 될까요? 국룰은 그냥 연금저축에 먼저 600만 원을 넣으시고,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도 내가 여력이 있다 그러면 IRP에 300만 원을 넣으라는 게 국룰입니다. 넘칠 때까지는 연금을 채우는 거군요. 마치 이렇게 IRP라는 컵이 있고 연금저축 컵이 있어서 연금저축 넘치면 IRP.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납입금에 대한 혜택은 똑같은데 계좌를 운용할 때의 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IRP는 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을 총 투자 원금의 70%까지밖에 담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제한이 생겼냐면은, 이제 IRP 제도를 관리하는 이제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아마 취지는 이게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관련되다 보니까는 더 보호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거 풀어놓으면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주식 그냥 다 쏟아부으면 안 되지 않을까. 최소한은 남기도록 아예 그냥 강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은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있는 계좌가 IRP인데, 옛날에는 이런 퇴직금 제도가 아예 없었고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다 보면은 일시불로 수령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자 그리고 고용자 양측에 조금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았죠. 일단은 고용주 측에서는 이거를 회사 계좌에 갖고 있다 보니까는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쓰다가 막상 퇴직금을 못 주는 일이 있을 거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큰 돈을 한 번에 받다 보니까는 뭐 이거를 다른 사업 자금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데 투자해서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 뒤로 이제 제도가 변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퇴직금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은 이거를 퇴직할 때 받아서 IRP 계좌에 잠그고 있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개시하라는 게 지금은 본질적인 제도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보면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해서 퇴직을 했어요. 회사가 망했으니 그 안에 내 퇴직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돈이 있었으면 안 망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큰 회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될 때 그 근로자들이 전부 임금체불이 생기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집계도 안 될 만큼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퇴직연금 제도다 보니, 퇴직연금은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강제화의 정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상 큰 데는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주는 안정감이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서 퇴직금 못 받는 사람들 회사랑 소송하는데 진짜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요즘에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퇴직금 제도 자체는 노동자한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래도 그 자금은 매년 일정 부분을 이제 회사가 떼서 다른 기관 쪽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제 저희가 계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일단 위험 상품 투자 비율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의 범위도 이제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IRP가 조금 더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IRP라는 계좌를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걸 운용하다 보면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몇 번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IRP 계좌에서 지금 미국 국채 ETF에 투자가 안 됩니다. 반면에 회사채 ETF들은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 차이가 단순히 이제 위험 상품인 분류가, 그런 회사채 ETF들은 현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 국채는 현물 ETF보다는 대부분이 다 선물,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기초로 하고 있는 ETF들이거든요. 근데 미국 국채 파생 상품과 일반 사기업의 회사채 현물을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위험한지에 따라서는 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미국 국채 선물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선물이 안 되게 되면 사실상 원자재 투자도 잘 못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 엔화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ETF들 못 사게 되니까요. 자산 배분을 할 때도 그런 거 담을 때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전통적 자산 배분, 덩어리
덩어리가 큰 기초적인 자산군만으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IRP에서는 미국 국채를 못 사는데 어떻게든 사고 싶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중에 유일하게 한 개의 ETF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같이 담아놓은 ETF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야, 코스피를 품고 있는 미국 국채요? 아, 이거 되게 갖고 싶은 거랑 되게 안 갖고 싶은 거랑 섞여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과자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붙여서 원풀고. 예, 그 과자 제조사에서 그 과자하고 다른 인기 없는 과자를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같이 팔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거를 사면서도 매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묶어놨네. 잠깐만, 가격은 확실히 싼데. 이 방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엉망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요즘에 느끼는 게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저평가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서 좋은 나라고, 우리만큼 사실 잘 사는데 증시가 안 오른 나라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기회가 많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것도 저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어렵긴 한데 여전히 저는 미국 만능론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 같아요. 원래부터 보수적이고 잃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었을 때도 적게 잃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나눠야 되는 거고, 나누자는 관점에서 한국을 담아야 나누는 게 더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담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게 내가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되게 훌륭한 분들로부터의 정의도 사실 많지만, 투자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한 반면에 투기는 이제 사람들을 속일 때 이거를 잃지 않고도 더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호도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얻는 거는 수익률인 반면에 내가 잃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리스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성향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좀 덜 얻는 대신에 리스크나 변동성도 낮추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산 배분 투자가 정말 잘 맞는 성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원금 손실 굉장히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심지어 증권사를 다녔지만요. 다니기 전까지도요. 저 너무 보수적이고 그런 게 심해가지고요. 저는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내가 네. 불합리하게 한 1,000원 더 내고 온 거예요.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냈다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걸 냈다라고 네. 하거나 또 거sem돈 안 돌려받고 집에 왔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그렇게 싫고, 그러면서 혹시 막 본인을 자책하고 그러시나요? 저는 좀 자책 좀 한 편이에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만약에 원금 손실이나 이제 변동성 리스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이걸 극도로 싫어하게 되면은 사실 자산 배분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면서 감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산 배분은 결국 절충안이죠. 이게 피난처가 아니라 절충안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미국 자산의 비중과 그 속에 들어있는 한국 주식의 비중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보여주는 변동성도 결국에는 눈으로 보고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박보미 TV 박고미 TV